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오늘 옥선이의 영화 이야기 순서 있습니다.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이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옥선이 씨는 영화 말고도 좋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여행? 여행. 네. 여행은 얘기 우리만 네. 했죠. 또? 그 다음엔 책. 책. 근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월드컵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 축구가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네. 싶어서 좀 보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안 보고 있어요. 아니, 보니까 왜 재미있어 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선수들의 네. 그런 실책하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클로즈업 하거나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들 얼굴 표정이 네. 저는 아주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 트라우마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저희 효창 운동장을 가셨는데 제가 왜 꼭 딴 데 볼 때 공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제가 참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게 네, 저도 스포츠면은 신문도 안 읽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보려고 좀 약간 결심을 했어요. 네. 네, 열광하는 이유를 알고 제가 싶어서. 한참 봐도 안 들어가다가 네. 꼭 딴 데 보면 들어가고 네. 아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르헨티나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월드컵 본선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그냥 내전으로 기억되는 나라여서 그렇죠. 네, 이렇게 나왔다는 게 참 놀라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난 영화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의 여성 감독인 야스밀라 지바니치가 감독한 그녀들을 위하여, 이거는 올해 네. 여성 영화제에서 개막적으로 상영이 됐고요. 네. 그 전 작품으로는 그로바비차라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살고 있는 네. 젊은 여성 감독으로서 자기 나라 문제를 정말 진솔하게 다뤘기 때문에 네. 이 두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 중에 안젤리나 졸리가 네. 여성 인권, 특히 전쟁 등에 희생되는 네. 여성 인권에 대한 인터뷰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영화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 안젤리나 졸리의 행보를 알려주는 신문 기사 두 네. 편을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건의 이제 뉴스를 저에게 주셨어요. 세르비아계와 크로아티아계, 무슬림이라는 세 개 민족이 서로 대립한 보스니아 내전은 10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만여 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 안젤리나 졸리는 이와 관련해 전쟁 중 강간을 당해 마음의 짐을 짊어진 보스니아 내전 희생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 보스니아에 왔다며 강간을 전쟁 무기로 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젤리나 졸리는 2011년 피와 꿀의 땅에서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했다. 해당 영화는 보스니아 내전 중 일어난 전쟁 범죄와 여성을 향한 폭력을 다뤘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끝으로 은퇴 의사를 내비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6월 10일 현지 시간으로 영국 런던에서 열린 Global Summit to End Sexual Violence in Conflict에 UN 특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졸리는 이날 연설에서 전쟁 중 성폭력은 가해자의 수치일 뿐 피해자의 수치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졸리의 의미 있는 행동은 최근 은퇴 이후 정치나 사회적 문제, 인권 문제 등에 더 신경을 쓰고 싶다. 유엔과의 일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분쟁 지역의 성폭력과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이 회의에는 300여 개국 1,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졸리는 앞서 미국의 BBC 라디오 워먼스 아워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말레피센트의 그 참혹한 장면을 바로 강간의 은유, 메타포 오브 레이프라고 설명했다. 졸리는 말레피센트에서 어릴 적 친구로부터 자신의 소날개가 찢기는 장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나와 작가 린다 울버트는 여기에 의식을 불어넣었다. 그건 강간의 은유다. 때문에 말레피센트는 실명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여러 가지 인권운동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은퇴까지 한다니까 저는 사실 열혈 팬으로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매력적으로 생각이 되시겠는데요. 그죠? 예, 은퇴 안 하고 두 가지 활동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아무래도 영화라는 스케줄 때문에 안 되겠죠. 근데 이제는 자기의 삶의 방향을 그리로 돌리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서두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바로 그런 전쟁으로 희생되는 여성의 삶에 대한 정말 아주 통렬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영화이고요. 그을린 사랑, 인센디스라는 작품이고. 저도 정말 참 쇼킹하게 봤습니다. 네. 모성의 비극과 뒤얽힌 뿌리찾기에 관련된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보스니아가 아닌 레바논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도 않았고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공감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을린 사랑은 드니 벨네브, 캐나다의 불란서권 감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캐나다가 정말 자랑하고 있는 현대 그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주 우뚝 지금 점점 좋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 남성 감독인데요. 네. 루브나 아자발과 멜리사 데소르모 폴린이 주연을 맡은 2010년도 작품입니다. 네. 당연히 DVD로 나와 있고요. 네. 캐나다의 불어권 감독 드니 벨레브는 1967년생인데 그 사람의 그을린 사랑은 제가 아르헨티나 영화 엘 시크레토 비밀의 눈동자와 더불어서 근래에 본 가장 의미 있는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여성의 삶에 관한 그 전쟁과 그런 폭력에 희생되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 그린 그리고 근대사에 대한 가장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엘 시크레토도 봤는데 이 그을린 사랑에 압도당해서 그런지 지금 엘 시크레토는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작품답게 두 영화는 공통점이 참 많아요. 네. 각기 아르헨티나와 레바논의 현대사에다 사랑과 증오에서 비롯된 인간의 비극을 연결시킨 점, 과거와 현재를 유연하게 오가는 추리 형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며 충격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는 강렬한 드라마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그을린 사랑은 캐나다 최고 영화상인 지니 어워드에서 작품, 감독, 촬영, 편집 이런 여우주연 등을 받았고 베니스 영화제, 토론토 영화제 등 전 세계 영화제에서 37개의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또 후보에도 오르게 됐고요. 세계적인 영화 사이트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별점을 매기고 있는 IMDb 차트에서 240편의 영화 중에서 18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르디스님이 포스터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포스터를 보시는 분은 이 영화의 분위기를 맛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렬한 포스터죠. 네. 자,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쌍둥이 잔느와 시몬, 잔느가 여성이고 이제 시몬은 이제 오빠 남자죠. 두 사람은 어머니 나왈 마완의 유언장에 당황합니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아버지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오빠, 형. 오빠이자 형이죠. 형을 찾아서 어머니의 편지를 전해야 하며 이 약속을 지켜야만 두 사람에게 남긴 편지도 읽을 수 있고 그 어머니의 무덤도 만들 수 있고 묘비도 허락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을린 사랑은 잔느와 시몬이 어머니의 조국으로 짐작되는 그 중동 여행을 통해서 여기서는 레바논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중동 여행을 통해서 어머니의 슬픈 과거와 자신들의 출생의 비극에 맞닥뜨린다는 로드무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어인 원제 먹인 앙상리가 화재에 넓게 퍼진 붉은 광채에서 연유한 격렬한 감정의 폭발이라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종교와 민족 명분으로 자행된 전쟁 학살극으로 인한 참담한 가족사는 이보다 더 극적일 수 없을 만큼 반전에 반전을 더합니다. 영화 포스터가 왜 이렇게 붉은 배경인지 그런 이유를 말해주는 제목입니다. 그을린 사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약속이에요. 나왈의 상사였으며 유언 집행인인 장이 대사가 대표적입니다.
공증인에게 있어서 약속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임무지. 그 나왈이 그 평생 어머니 나왈이 평생 동안 그러니까 후반 인생에서 일했던 곳이 이렇게 공증회사의 네, 비서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증인이 그러니까 자기 상사에게 이제 그 자신의 유언 집행을 어머니가 맡기고 돌아가신 네, 거죠. 네. 공증인에게 있어 약속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임무지. 이렇게 그 말을 하면서 나왈의 그 유언 집행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자식처럼 돌봐왔던 나왈의 두 쌍둥이에게도 그렇게 다짐도 받고 쌍둥이가 어머니의 유언을 실행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는 공증인 장은 세상의 모든 약속, 계약, 서명의 입회자 혹은 액자박 인물로서 액자 안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스스로도 놀라고 깨닫는 화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장의 부탁을 받고 쌍둥이를 돕는 그 중동 현지에서 만난 젊은 공증인 마다드는 태초부터 공증 서류가 작성되었다면 모든 게 명확했을 텐데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증명이 아닌 인간의 약속과 사랑의 이행의 뜻으로 확대되어 읽힙니다. 그리고 중동에서의 약속이 어떤 식으로 이행되고 또 무너지는지를 잘 아는 젊은 공증인은 쌍둥이의 가족 찾기에 현실적 충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네. 약속의 내적인 의미와 이행은 나왈의 삶과 유언장 내레이션으로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나왈이 사랑했었던 청년 와합은 종교와 민족이 달라서 나왈의 남자 형제들 손에 죽었습니다. 이것도 참 쇼킹하죠. 네. 네, 장면이.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네. 그러니까 종교나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연애 같은 거를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하고 사랑을 했을 경우에는 남자 가족 형제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딸도 그렇고. 할머니, 그러니까 나왈의 할머니는 명예를 더럽혔다고 나왈에게 말한, 그런 나왈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도시의 삼촌 곁으로 가서 글을 배워서 더 나은 여자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하면 아이 낳는 걸 돕겠다고요. 네. 나왈이 낳은 아들의 뒤꿈치에 점 3개를 새긴 할머니는 이걸 보고 훗날의 자식을 찾아라 라고 하면서 증손자를 고아원으로 보냅니다. 네. 나왈은 고향을 떠나면서 아들을 찾으러 오마고 다짐을 하죠. 일종의 아들과의 약속을 하고 네. 이제 네. 떠나게 된 겁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삼촌의 가르침 하에서 대학 학부 발행에 힘썼던 나왈은 내전이 발발하자 아들을 찾기 위해서 기독교 민병대가 모슬림 난민 캠프를 폭격하고 있는 고향으로 향합니다. 이 위험하고 고독한 여정에서 기독교 민병대의 방화와 학살, 폭격을 목격하면서 나왈은 이념에 눈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청해서 모슬렘 반란군 휘하에 들어가서 민족주의당의 거물을 암살합니다. 테러리스트가 된 거죠. 네. 그리고 투옥된 나왈은 신념을 굽히지 않고 노래를 불러대서 감옥 안에서 계속 고문받으면서도 노래를 불러서 네, 네. 노래하는 그러니까 여인으로 저항의 불리죠. 뜻이죠. 네, 노래하는 여인으로 불리지만 고문 전문가 아부타렉에게 강간을 당하고 출산을 하는 등 모진 세월을 견뎌내게 됩니다. 네. 나왈에게 암살 지령을 내렸던 왈락 샴세이딘이라는 그 모슬렘 쪽의 그 지도자가 입을 열면서 약속의 엄정한 의미, 무서운 후일담,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뼈아픈 수용이 이어집니다. 석방 이후 나왈의 새 삶을 보장했던 그 무슬림 지도자 샴세딘은 어머니의 과거를 찾아온 그 시몬에게 말하지요. 모르는 게 더 나은 진실도 있다고. 그렇지만 시몬과 잔느는 자신들에게 거리를 두면서 평생을 냉정하게 살았던 어머니, 그래서 몹시 원망했던 어머니와 화해하고자 그리고 어머니의 유언 약속 이행을 위해서 이야기 듣기를 자청합니다. 네. 참 굉장히 이제 깔려있는 복선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설명하기도 사실 네, 네.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감탄하는 것은 제가 어저께 이거보다 단순한 영화를 봤는데도 참 이게 줄거리를 설명하기도 조차도 힘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 그 흘린 사랑은 더군다나 네, 네. 이제 그 시몬과 잔느가 어머니의 그 삶을 그리고 그러니까 형제 그게 유언을 이란성 쌍둥이죠. 네네. 시몬은 아들이고 잔느는 네. 딸이고 동시에 낳은. 네, 네. 그래서 찾아가면서 어떤 현장에 갈 때마다 어머니의 과거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어머니의 행동 같은 것도 또 떠올리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네.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하는 네. 영화이고 매 단계 넘어설 때마다 그
아주 충격적인 네, 사실이 네. 드러나면서 반전의 네, 반전을 맞습니다. 거듭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기 마루에님이 쓰셨군요. 아, 이 영화 너무 끔찍했어요. 마루 네. 너무 비극적.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사실 그래요. 설명하기도 네. 아침 일찍 소개하기도 좀 어려운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자, 그럼 여기서 그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감독이 그 영화 도입부에 쓴 음악인데요. 그 이렇게 그 중동 지역 그 지역에 아주 황폐한 네네, 그런 황폐한 황토색 구름, 그런 풍경을 네. 보여주다가 서서히 카메라가 창 안으로 들어가면 어린 소년들이 군인들에게 삭발을 당하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이 되고 한 소년에게 카메라가 딱 멈추면 그 소년의 아주 분노한 듯한 그런 카메라를 응시하는 아주 강렬한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린 사랑이 정말 영화를 다 함께 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다 보고 나면 뭔가 뻐근한 것이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을린 사랑의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을린 사랑은 여성성과 모성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나왈의 유언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가족 찾기에 나서는 것은 딸인 잔느입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도 그러했듯 어머니의 죽음, 어머니의 유언, 어머니의 지난 삶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언제나 딸이었습니다. 네. 아들들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모르는 다른 삶이 있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화도 내고 부정도 하고 피하려고 하지요. 영화 말미에는 물론 아들도 어머니의 과거 삶을 받아들이지만, 아니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받아들이지 않을 다른 도리가 없기는 하지만 네. 그 단초는 언제나 여성인 딸이 마련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해요. 여성이 같은 여성으로서 어머니의 네. 삶을 더 잘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그것도 아들은 일단 그 엄마에게 자신의 세계가 생기면 귀찮게 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한테는 좀 괜찮나요? 어머니가 딸이 아니요. 이 딸이 부모에게 더 이렇게 살갑게 다정함을 느끼는 건 역시 딸의 유전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남성들이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굉장히 네. 애증이 네. 좀 얽히긴 했지만 다른 그런데- 부모의 딸인 아내와 더 가까워서 그런 거. 네, 어쨌든. 그리고 그을린 사랑에서 잔느의 직업이 어려운 이론 수학을 공부하는 그런 대학원 조교라는 점도 아주 적절한 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사실 이 영화는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듯이 아주 고도의 수학 문제를 풀듯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수학 문제가 2개가 나오는데 네. 너무 어려워서 저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왈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청년 와합가, 젊은 시절의 와합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네. 즉 나왈의 표현에 의하면 위대한 사랑의 결실인 아들은 3번 이름을 바꾸면서 살았습니다. 네. 증조 할머니가 탄생 즉시 발 뒤꿈치에 3개의 점을 새긴 것을 지키라도 하듯이 그렇게 아, 네, 네. 3번의 이름 바꾸면서 살았죠. 네. 버림받은 고아 소년에서 살인을 즐기는 저격수로, 그리고 강간을 일삼는 고문 기술자로 캐나다의 청소부로 살아간 나왈이 꼭 찾아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랑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슬쩍 지나간 것에 대한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나홀이 감옥에서 강간을 당한 바로 그 상대 가해자는 아부타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이름 중에 하나가 들어있죠. 네. 그러니까 영화의 결말을 좀 말씀드린 셈이 네.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나왈이 자신의 배를 때려가면서 낳기를 거부했던 강간의 결과물인 쌍둥이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비극과 마주하는 평범하고 착한 젊은이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해맑은. 네. 네. 이 세 자식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던 나왈의 슬픔을 신은 짐작이나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가끔 이런 영화를 보다가 보면 신이 있다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불가능하게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성이나 모성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호도하기보다 남성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그의 발현인 전쟁을 먼저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 네. 더구나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영화에서는 극단적인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에 의한 학살의 악순환을 막아야 할 책임은 신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물과 지역명을 10개의 소제목으로 이렇게 달면서 과거와 현재를 유연하게 오가며 그리스 비극을 연상시키는 가족사를 추적하는 그을린 사랑은 4시간이 넘는 연극이 원작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연극이요? 레바논에서 태어나서 8살 때 내전을 피해서 프랑스를 거쳐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정착한 작가이자 배우이자 연출가인 와이드 무하마드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녹연에 쓰고 연출한 연극 인센디스를 본 드니 벨리브 감독이 아주 한 방 맞은 것처럼 멍했다고 합니다. 이후 5년 동안 이 연극만 생각했고 정치 영화의 고전인 코스타 가브라스의 제트의 영감을 받아서 신화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영화 그을린 사랑을 만들어낸 것이죠. 시대를 뛰어넘는 걸작이 모두 그러하듯이 그을린 사랑도 극적 효과를 노리는 결정적인 장면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그런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려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보여줬다 그래도 누구도 비난할 수, 그게 사실이 그것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포스터에 나오는 그 장면, 이렇게 붉은색,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버스가 불에 타고 있는 그런 장면 같은 것도 뭐 석유 뿌리는 소리라든가 그리고 그걸 듣는 관객의 그 버스 안에 갇힌 승객의 공포 같은 것만을 잠짝 보여주고 바로 버스가 불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는 버스 앞에 망연자실 앉아있는 나와를 담담하게 오래 비추는 것. 즉 분노나 충격을 직접 폭발시키지 않는 연출은 상상을 자극하면서 더 큰 절망을 관객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왈이 감옥에 있었을 때 감방 저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 아마 강간이나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짐작하는 그런 여인의 절규를 들으면서 나직이 노래하는 나왈의 모습 등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문 장면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연출에 복무하는 카메라, 편집, 사운드 편집의 유기적인 협연도 아주 돋보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중동의 광대하지만 삭막한 자연을 화면 가득 비추던 카메라가 서서히 물러나는 그런 장면들도 대단하고요. 저는 중동의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볼 때마다요. 이 나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건가? 누가 어떨 때 짓는 것인가? 먹고 살 수는 있는가? 왜냐하면 자연이 너무 황폐하게 나와서요. 그런 말이 좀 이렇게 항상 들곤 합니다. 타작이나 총소리 같은 걸 먼저 들려주고 관련 화면을 나중에 보여주는 장면 전환 역시 불안을 몹시 고조시킵니다. 아파트와 수영장 풍경 등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찍은 2009년 현재 시점인 캐나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가 아니에요. 울창한 산림과 잘 사는 나라 이미지지 않은 아주 딴판인 지극히 서민적인 풍경입니다. 그리고 나왈의 과거와 쌍둥이가 찾아가는 중동 장면은 요르단 암만에서 찍었다고 해요. 이라크 난민지구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롱샷과 롱테이크 등 카메라가 굉장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감독 얘기는 뭐 암만 해도 부족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만든 감독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퀘벡에서 활동하는 드니 벨리브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연출하고 시나리오 작가로 영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장편 영화 데뷔작 지구에서 8월 23일로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을 비롯해서 전 세계 35개 영화제에서 초청받았어요. 그러니까 데뷔작에서부터 이미 상법을 타고난 그런 천재적인 감독입니다. 소용돌이로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또 같은 영화제에서 상 받는 등 30개 트로피를 받았고요. 1989년 12월 몬트리올의 에콜 폴리테크닉 공대에서 마크 르팽이라는 기계공학도가 여학생에게만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14명을 사살했던 폴리테크닉 공대 학살 사건. 이게 일어났던 그 학교가 있는 몬트리올이 드니 벨리브의 고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소재로 해서 세 번째 장편 영화 폴리테크닉으로 캐나다를 대표하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흑백의 아름다운 화면을 통해서 캐나다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사건을 돌아다본 폴리테크닉은 또 역시 상을 엄청 많이 받았고요. 영화는 아름다움, 시, 그리고 산업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는 드네 벨리브의 최신작은 제이크 길렌할이 주연을 한 프리즈너와 에너미입니다. 에너미는 최근 극장에서 개봉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을린 사랑에 대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어요. 그래요. 그을린 사랑. 그러니까 우리말 제목도 참 잘 붙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왜 사랑이 그을렸을까 생각하니까 그 왜 폭력으로 그래 사랑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네. 단어인데 네. 네, 이제 이 영화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옥선희 씨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